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재밌는 책 대신 한번 읽어봐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책 제목이 AI 최전선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저도 대형 서점에서 이 책의 그 제목을 딱 보고 그냥 AI의 프론티어한 기술 트렌드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책이 나왔나 하고 이렇게 쓱 넘어가려는데 그 밑에 인물 사진들이 이거 도저히 책을 안 집게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보시면요, 샘 올트먼에다가요, 빌 게이츠에다가 이 두 사람만 봐도 이거 뭐 어마어마하네 하면서 이게 도대체 이 두 사람의 사진은 여기 저자 이름에는 없는데 여기 이게 왜 있는 거야 싶어서 이 책을 끄집어서 이 개연성부터 살펴봤더니 세계적인 어떤 블로거를 운영하는 분이 이 샘 올트먼과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됐던 여러 가지 시사점, 통찰력들을 이렇게 책으로 엮었던 것이 이 책의 모티브입니다. 그래서 저자분도 물론 멸망 있는 분이긴 합니다만 이런 세계적인 오피니언 리더들까지 또 참여한 프로젝트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 책을 사서 읽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그 부분을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에 와 있습니다. 자, 우리 AI, 벌써 AI가 이렇게 우리의 대표적인 키워드, 핫한 용어로 대두된 게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AI에 대한 인식과 견해를 또 한 번 바꿔야 될 중요한 시점이 됐다라는 걸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I는요, 유용한 도구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서 여러 가지 AI를 잘 쓰는 법에 대해서 AI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그걸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일부에서는요, 어떤 내용이 가장 주안점으로 담겨져 있냐 하면요, AI는 이제 도구를 넘어서 동료가 되었다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걸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어떤 용어로 지칭하는지에 따라서 그 대상을 이해하는 방식과 그 대상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세계관, 내가 그 대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자체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도구는 뭔가요? 도구는 철저히 아직까지 내가 주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도구를 손에 들어서 그걸 가지고 어떤 활동을 그래야지만 부가가치가 나오는 게 도구입니다. 그리고 물론 도구가 좋으면 내가 부가가치를 낼 때 훨씬 효율성이 높아지겠죠. 땅을 곡괭이로 파는 것과 전기적인 어떤 드릴십 같은 걸로 두두두두두 파는 것은 당연히 업무의 효율성이 달라질 겁니다. 따라서 AI는 과거에 내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인터넷 등등을 통해서 활용했던 여러 도구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는 도구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AI도 불과 1년여 만에 이 도구라는 타이틀을 벗어버릴 수 있을 만큼 또 한 번 급진적화 발달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AI는 도구로 인식하면 안 되고 동료로 인식해야 된다는 게 이 책의 저자들의 내용입니다. 설명을 드려볼게요. 도구가 아니라 동료라는 건 뭡니까? 동료는요, 말 그대로 내가 그 사람에게 매번 어느 매 순간마다 뭘 지시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알아서 스스로 일을 찾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더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 더 높은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역량이 도구와 동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AI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알아서 쓸 때만 효율성과 또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앞으로 AI 시대에 성과를 내는 사람들, 또 투자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 아니면 회사 경영에서도 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급격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걸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 드려 볼게요. 제가 이 책의 일부를 읽으면서 머릿속에 맴돌았던 어떤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자기가 일을 잘하는 사람과 남에게 일을 잘 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역량입니다. 내가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팀장이라든가 부장이라든가 아니면 실장이라든가 이런 직위로 올려놓으면 그
그 사람은 자기도 일을 잘하는 모습을 계속 유지해야 될 거긴 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더 중요한 역량은 이제 팀 구성원들이나 자기 소속 부하 직원이라는 표현 요즘은 좀 잘 안 쓰는데요. 스텝이라는 표현도 뭐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하여튼 같이 하고 있는 이 크루들에게 뭔가 독려를 시키면서 계속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니터도 하고 과업도 주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줘야 되는 이런 일로 완벽하게 업무의 스코프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경우들 많이 봤죠. 본인은 놀라운 성과를 낼 수 있는 역량이 있고 그렇게 회사에서 그것 때문에 인정을 받아왔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잘 시키고 팀장으로서, 부장으로서 아니면 실장으로서 어떤 역량을 발휘하지는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이제 바로 AI 시대에도 이게 또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나 혼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아마 AI 시대에 큰 부자가 되지는 못할 거고요. 또 큰 성과를 내지는 못할 겁니다. 오히려 직장 동료들에게 적절하게 업무를 잘 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 오히려 나는 일을 잘 못하는데 잘 남에게 일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잘 모니터하면서 관리하고 또 조직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스킬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개인 맨파워가 출중한 사람보다 더 많은 일과 성과를 내는 경우 우리는 본 적이 많단 말이죠. 이제 AI도 바로 그 차이로 생긴 겁니다. AI를 내 도구가 아닌 동료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AI 앞에서 마치 예전에 내가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했던 것처럼 포털 사이트에 이것저것 내가 검색했을 때 답을 주는 걸 AI는 조금 더 생각해서 그때그때 답을 주는 걸로만 활용한다? 그러면 AI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서 10%도 안 사용할 것이 지금의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내가 컴퓨터를 켜놓고 그냥 가 있더라도 AI는 내 컴퓨터 위에서 컴퓨터 상에서 내가 부여했던 여러 가지 과업들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도록 만들 수 있는 어떤 역할, 그걸 내가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매번 AI에게 검색을 해서 질문을 하고 그걸로 뭔가 답을 얻었다? 물론 이것도 내가 AI를 잘 사용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책을 읽다 보면 이미 AI는 그 수준을 넘어서는 퍼포먼스를 이미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받았고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건 내 옆에 이렇게 좋은 동료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회사로 들어왔을 때만 예를 들어서 옛날 드라마 모습으로 따져주면요. 미스 김 커피 좀 갖다 줘. 미스 김 이거 좀 뭐 해줘. 이거만 시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장님 들어오기 전까지 미스 김은 그냥 자기 그냥 뭐 인터넷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 하고 이런 모습들 가끔 영화에서 비춰지잖아요. 그냥 그런 모습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따라서 AI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파워풀한 유저가 되면서 실제 이걸로 놀라운 성과들을 내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인식 전환이 지금 시급히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 주장은요, 제가 적어왔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I는 이미 동료 역할을 하고 있는 수준까지 와 있는데 이를 도구로만 취급하는 기업은 5%의 승자가 아닌 95%의 도태 기업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AI는 더 이상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걸 이 책을 통해서 확실히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되는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생산성에 대한 재정의입니다. 이 책은 빌 게이츠의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고스란히 잘 옮겨놨습니다. 근데 핵심 주장은 이런 겁니다. 과거에 생산성이 높다라는 것은 더 빨리 해내는 거고 더 많이 해냈던 것을 우리가 생산성 향상으로 구분했던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AI 시대에는요. 너무 속도가 빛의 속도로 빨라지다 보니까 이제 속도가 진짜 수초 단위의 차이만 있는 수준까지 가다 보니까 속도를 더 높인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엔 질적인 부분으로 성과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AI 때문에 질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은 뭐냐? 바로 창의성을 발휘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이렇게 이어져 왔던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추세이고 최근 AI 시대가 도래한 뒤에도 이런 추세로 뭔가 계속 진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빌 게이츠를 비롯한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의견은 마지막은 이제 차별합니다. 이제 기업이나 개인은 얼마나 빨리 처리할 수 있느냐 보다는 아낀 시간과 그 다음에 아낀 내 기본적인 리소스, 이걸로 내가 무엇을 더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디에 시간을 더 투여해서 내가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기업과 사람과, 그렇지 않고 남은 잉여 시간에 자신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소일거리를 찾거나 새로운 즐길거리를 찾는 사람이 아마 현격한 차이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그 힌트를 이 책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전 같으면 일주일 내내 거쳐서 해야 될 작업을 정말 AI 덕분에 수분 안에 할 수 있는 경우가 저도 많아졌습니다. 예전에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면요, 선행 연구들을 먼저 다 일갈해서 찾아보고 이걸 읽어봐야 이제 어느 선에서 내가 다시 출발해야 되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학위를 할 때 저의 지도 교수님들이 저에게 금과 옥조처럼 매번 잔소리했던 게 많은 논문들을 읽어봐야 되고 많은 학술대회나 세미나, 심포지엄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와 유사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학자들이 지금 어느 접점에서 어떤 생각들과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연구의 주제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정말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논문들을 읽거나 보고서를 읽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제 물리적 시간은 한계가 있는데 심포지엄, 세미나, 포럼 등에 더 많이 참석하거나 참석을 실제 못한다면 그 내용들을 어떻게 제가 취합할 수 있는지, 그 경로들을 찾기 위해서 정말 저 나름대로 많은 노하우를 구축하기 위해 정말 시간을 많이 써왔습니다. 어찌 보면 저 박종호라는 저 교수는 다른 교수들에 비해서 스코프가 넓네, 이렇게 좋게 평가해 주는 분도 계시고요. 쟤는 도대체 뭐 안 하는 게 뭐야?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뭐 완전히 학술적인 아카데믹한 연구만 하는 사람이기보다는 기업이나 정부 부처와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는데 제 커리어가 더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저에게 줬을 때는 새로운 분야의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자연스럽게 진화 발전이 조금 다양한 분야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아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도 제가 절대 원했던 삶의 방식이 아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만의 독자적인 영역과 그 분야가 있다라는 것은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나만의 영토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내 땅이야 하고 관리하기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정부에서 박 교수님, 요즘 새로이 무인 드론이라는 게 각광받고 있는데 이걸 또 연구한, 이걸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이제 와서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핫한 용어로 대두됐는데요. 또 AGI라는 전인격을 가지고 있는 이런 AI, 이런 것들이 경제적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이걸로 박사학위를 받았거나 십수년 연구한 사람을 찾아봤는데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핫한 키워드와 기술적인 트렌드로 대두됐을 텐데요. 그럴 때 가끔 찾아옵니다. 컨설턴트 출신이자 국책연구기관 출신인 제가 어떻게 보면 그래도 컨설턴트적인 역할로 이런 거에 답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저도 이런 연구를 수주받게 되면 관련 프론티어한 분야의 현황을 알기 위해서 정말 일주일 내내 밤새 가면서 이런저런 걸 읽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자, 저는 어느 연구기관에서 이런 거를 연구했는지 알기 위해서 다 사이트 들어가 보고 다 찾아보고 다시 그 뒤에 참고문헌 보고 참고문헌에서 또 힌트를 얻어서 또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또 그걸 찾아보고 또 연구비 받은 걸로 그거 유료 결제해서 사서 보고 해서 전부 저의 어떻게 보면 리소스를 모읍니다. 그리고 시간을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앞부분에 앱스트랙이라고 하는 초록을 다 읽어봐요. 그리고 이거는 어느 쪽으로 쓴 거구나 분류해놓고 요거는 어떤 거네 또 폴더 만들어서 분류해놓고 여러 폴더로 이걸 분류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라디오 진행하러 갈 때 아니면 다른 특강이 있어서 어디 갈 때 학교에 강의하러 갈 때 그 폴더에 저장해 놓은 것을 택시 뒤에서나 아니면 어딘가에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씩 조금씩 읽어봐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나보다 이 분야를 먼저 연구했던 선행 연구자들은 이렇게 해왔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나만의 프레임이 형성되게 되고요. 또 지금 했던 프로젝트의 과업상 어떤 형태로 내가 집필하고 그리고 시사점은 뭘로 조면 되는지 이걸 알아내는데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 3주까지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AI에게 부탁하면요. 그리고 샤워하고 나오면 싹 다 요 작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저는 2주의 시간이 세이브된 거예요. 그러면 이 2주의 시간이 세이브됐기 때문에 아싸 어차피 과업기간은 몇 개월이니까 나는 그러면 이거 시간 세이브했으니 이제 넷플릭스 봐야지 아니면 인터넷 웹서핑 해야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삶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이 2주 동안 시간이 세이브됐으니 나는 이제 좀 더 차별화된 박정호라는 사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아니면 나는 나 스스로의 연구 분야를 차별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격차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누구는 벌써 하루를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으로 사용하고 있고 더 많게는 하루를 100시간으로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썼을 때 이걸 금전적으로 따졌을 때 그 격차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영향으로 따졌을 때 그 격차 이게 더 일파만파 커질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무조건 하기 싫은 일을 돈 때문에 더 시간을 투여해라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AI는요 바로 이제 속도라는 면에서 질적인 수준을 유지한다는 면에서는 굉장한 어떤 만족감 이상을 다다를 수 있는 수준까지 다 해줄 수 있는 기본적인 내 동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동료로 인식해서 이걸 더 극단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남은 내 잉여 시간은 이제 어떻게 쓸 건지 우리 개인의 성찰들이 필요한 상황이 된 거예요. 나는 그냥 내 삶을 좀 더 즐기려고요. 그게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넷플릭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아니면 소소하게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 웹서핑 하면서 재미있게 웃고 즐기는 게 왜 그게 나쁜 거죠?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는 지금의 내 상황과 좀 달리 내가 좀 경제적으로 더 풍요로워지고 싶다라든가 아니면 내 분야에서 좀 더 인정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뭔가 차별을 하거나 좀 더 엣지 있는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더 쓸 수 있는 여지가 이제는 생겼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사회가 순위가 있다고 했었을 때 내 순위를 뒤엎을 수 있는 기회가 절호의 찬스가 AI 때문에 만들어진 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금 AI 시대에 AX 대전환이라는 표현으로 책에 집필진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빌 게이츠는 뭐라고 했냐면요. AI는 과거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어디까지 발전할지도 가름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과거의 기술 발달은 이 기술을 발달시킨 주체가 계속 그 기술을 애드하게 발달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만 발달이 됐는데 AI는 스스로 발달할 수 있는 최초의 기술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이 신경 쓰는 것 못지않게 스스로 자가 증식과 자가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 기술의 발전 속도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빨라요. 그러면 내 동료가 훨씬 더 진일보해져서 과거에는 고등학교 졸업생 수준의 동료였는데 이제는 대졸, 이제는 석박사 분야의 동료가 됐고 과거에는 한 명의 동료였는데 이제는 수백 명의 동료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저 혼자 할 수 있는 퍼포먼스가 웬만한 중소기업, 더 나아가서는 웬만한 중견기업의 퍼포먼스도 이제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혼자 중견기업의 퍼포먼스를 한다고 했었을 때 이걸로 가져다 줄 수 있는 경제적 혜택과 수혜가 엄청날 거고요. 이런 사람들이 또 늘어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어디인지를 잘 보고 투자했었을 때도 정말 엄청난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샘 올트먼은요, 또 AX 대전환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을 했냐 하면요. 두려운 것은 변화 자체가 아니라 변화의 속도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속도를 얼마나 따라갈 수 있을지 그 점이 정말 무섭다라고 지적했어요. 사실 누군가는 속도에 둔감하거나 속도에 어떻게 보면 적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누구는 이런 변화를 빨리 캐치하고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만약에 21세기 본격적으로 AI 시대가 도래한 상황에서 내가 뭔가 좀 더 성과를 내길 바란다면 좀 더 속도 부합적인 내 삶 아니면 나의 마인드를 구축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샘 올트먼의 생각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 말고요, 교수님. 좀 더 직접적으로 와닿는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제가 뭔가 이게 대충은 이해가 되는데 손에 딱 잡히지가 않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빌 게이츠도 그랬고 샘 올트먼도 그랬잖아요. 도대체 어디까지 발달할지도 모르며 속도도 너무 빠르다라는 건 이 두 사람도 100% 진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게 AI라는 건데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책의 저자는 4장에서 광고 분야를 바탕으로 AI가 앞으로 어떤 세상을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해서 쉽게 이해시켜 줄 수 있는 예시를 드러나 줬습니다. 바로 광고의 미래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광고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중파 방송국에서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디오를 진행하는 제 입장에선 방송국들의 애환 또는 방송국들의 고민도 함께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요. 어떤 상황이냐면 요즘 아무도 TV 광고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라디오 광고 매출도 자꾸 줄어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는 뉴미디어라고 하죠. 전통적인 공중파 매체, 라디오 매체가 아니라 유튜브를 비롯해서 넷플릭스와 같은 OTT, 심지어 인스타나 이런 SNS 계정을 들여다보는 것도 그에 못지않는 재미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누가 TV, 라디오 광고 하나요? 교수님, SNS, 유튜브 광고하고 인스타 광고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흘러온 경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AI가 대세가 된 시점에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는요, 유튜브에 어떤 채널에 20대 여성들이 많이 들어가고 어떤 채널에 50대 남성들이 많이 들어가고 또 어떤 채널에는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어떤 채널에는 미용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들어간다라는 걸 유튜브나 인스타가 데이터로 매칭시켜서 맞춤형으로 광고를 주는 형태까지가 지금이라면 이제 AI는 개별적으로 누가 왔을 때 말을 거는 광고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유튜브 계정을 켰을 수도 있고 인스타 계정을 켰을 수도 있고 AI 시대에 새로운 어떤 광고판 역할을 하는 플랫폼이 또 대두될 수도 있겠죠. 거기 딱 들어갔더니 갑자기 30초 중간 광고에 지금은 여의도 맨션 보기 위해서 그거 잠깐 기다렸다가 광고 넘기기 누르신 다음에 이 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 영상이 모든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맞춰진 스토리텔링이 된 그런 영상이 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된다? 그 광고 영상이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말을 거는 겁니다. AI가 그 뒤에서 그 스토리를 빌딩하는 거죠. 만들어주는 겁니다. 박정호 교수님, 모처럼 얼굴 뵙네요. 혹시 저희가 지금 유럽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유럽 마라톤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즘 광고 마라톤 많이 뛰시던데 이거 되게 알찬 프로그램이고 이번 기회를 활용하면 저렴하게 유럽 마라톤 가실 수 있거든요 하고 저에게 파인 튜닝된 메시지를 만들어서 저만을 위해서 제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방송 같이 진행하는 조 PD 같은 경우는 요즘 투자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조 PD가 여의도 맨션 모니터하려고 딱 들어왔더니 조 PD님 여의도 맨션에서 항상 진행하시느냐고 바쁘시죠? 그런데 진행하는데도 힌트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에 관심 많으신 조 PD님께 좋은 정보가 있는데 한번 광고로 제가 전달 좀 해봐 드릴까요? 이렇게 하는 순간 그 광고 30초에 우리는 그냥 무조건 뒤로 넘기기가 쉽지 않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광고는 철저히 스토리텔링, 즉 주어진 광고 메시지를 잘 세팅해 놓은 것을 일방적으로 말해주고 푸시하는 형태가 되는데요. 이제부터는 AI 시대는 광고가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스토리 빌딩으로 바뀌는 겁니다. 빌딩이라는 건 고객과 이 AI 어떤 광고 그 송출 시스템이 스스로 이야기를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갑자기 스마트폰에 스피커를 켜고 그 광고판 안에 있는 AI의 어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할 수도 있겠죠. 맞아요. 저 관심 많은데 좀 설명해 주세요. 특히 유럽에 이번에 여름 휴가 대신 유럽에 마라톤 여행 갈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하면 그거에 맞춰서 다시 광고 얘기를 얘기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벌써 완벽하게 우리 주변에 친숙했던 내용 하나가 싹 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바로 챕터인 4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시점에 요즘은 하도 투자에 관심들이 많으시니까요. 투자 관점으로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또 엄청난 성과를 낼 수 있겠죠. 인터넷의 초창기로 돌아가서 야후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마존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구글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푸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AI 시대에 다시 그 기회가 우리 코앞에 온 겁니다. 그러면 어떤 회사가 옥석인지를 가리기 위한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점과 미래를 진단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책은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5장에서는요, 기업 차원에서 AI를 기술이 아니라 기업의 문화로 이어갔던 그런 회사들의 사례들을 이그나이트 테크 회사 사례, 티시먼 스파이어 사례, 그 다음에 수지라는 회사 사례 등등을 통해서 이렇게 AI 시대의 접점을 활용하고 있는 회사들이 성과를 내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줌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기업에게 투자하는 것이 좋을 건지 설명해주고 힌트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6장에서도요, 칸 아카데미라든가 아니면 모더나 같은 회사들이 지금 AI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AI 대전환, 이 책은 개인 차원에서도 시사점이 있고 기업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에게도 시사점, 그 다음에 뭔가 조직 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성과를 더 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책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블로그에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책을 구성했다는 점에서도 여타 책과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친숙도, 접근 가능성이 좀 더 익숙한 책이라는 것도 이 책을 제가 추천드렸던 이유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I 분야의 최고의 대가가 석학으로서 아카데믹하게 쓴 책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친숙해진 AI,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꼭꼭 씹어서 전달한 책이니까요. 제가 또 저자에게 결례되지 않기 위해서 몇 개 챕터는 아예 언급 안 했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시사점 얻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아시죠? 우리 여의도 맨션은 매번 도서 이벤트 많이 합니다. 연간 저희 여의도 맨션보다 더 많은 책을 공짜로 이벤트를 통해서 나눠드리는 유튜브 채널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연간 거의 100권 가까이 많은 분들 선정해서 나눠드리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들도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